융합교육이야말로 미래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문과에서 수학도 가르치고 코딩도 가르치고 공학도 가르치고 AI도 가르치고 이럽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도 사실은 함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닮은 AI도 함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걸 알게 되고 깨우치게 되고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4차 산업혁명, 5차 산업혁명, 6차 산업혁명의 사회는 학벌과는 관련 없는 시대가 벌써 도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좋은 질문을 하는 자가 승자가 되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융합형 인재는 융합형 인재만이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다면 뭐가 필요한가?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남호성입니다. 저는 수학 가르치는 영어 선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영문과에서 수학도 가르치고 코딩도 가르치고 공학도 가르치고 AI도 가르치고 이럽니다. 전통적인 그런 교육 방법하고 교육 내용과는 달라서 조금 다르게 보이시긴 할 겁니다. 저는 원래 영어 영문학과를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원래 문학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소질도 없고 잘 적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적으로 음성학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대학원까지 가게 됐는데요. 처음에 한국통신이라는 데와 같이 협업을 했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제가 대학원 다닐 때는 음성학이라는 걸로 다분히 이제 인문학적인 거였죠. 근데 그 한국통신과 음성인식 관련해서 협업을 했는데 제가 인문학자로서 같이 협업을 하니까 뭔가 좀 곁다리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소위 말하는 요즘 이야기로 갑을 위치에서 이제 을의 위치에 있는 느낌이 본능적으로 들었습니다. 어린 나이 때. 그래서 그 갑의 위치에 해당되는 것의 실체는 뭔가 이렇게 혼자 고민하다가 보니까 그 파란 화면이 보이더라고요. 그 파란 화면 속에 누군가가 이렇게 막 하는데 그게 이제 그때 알고 보니까 지금은 코딩이라고 부르지만 그때는 프로그래밍이라고 했어요.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배우려면 어딜 가지? 이러다가 이제 신문을 찾아보니까 옛날에는 전산학원 이렇게 불렀습니다. 전산학원을 1년 정도 다녔죠. 지금 이야기하는 코딩이죠. 코딩을 배우게 되고 그걸 가지고 삼성 SDS에 입사를 합니다. 거기서 프로그래머로 한 2, 3년을 일을 하게 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 예일 대학이라고 들어보셨죠? 박사과정을 예일 대학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해스킨스라는 연구소 자체가 융합의 거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바마 대통령 때 이 해스킨스 연구소가 너무너무 융합을 잘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CEO를 오바마 정권의 과학 비서로 할 정도로 융합의 꽃이었습니다. 제가 해스킨스 연구소에서 다양한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언어를 다루니까 언어학은 해야 되겠죠. 그리고 물리학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이야기가 말로 만들어지고 공기를 타고 가서 귀로 듣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 물리학뿐만 아니라 심리학이 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생리적으로 우리가 말을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들이 또 여러 가지 과학이 또 포함이 되는 거죠. 이것들을 또 나중에 컴퓨터로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전산 언어가 또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복합된 것을 배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같이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저는 융합적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2014년도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운 좋게 영어영문학과에 들어오게 됐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 취업의 현황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취업하고 싶어도 취업도 잘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한 1년 정도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 고민 끝에 제가 생각한 것은 제가 해스킨스 연구소에서 배운 여러 가지 융합적인 것들을 잘 녹여내서 우리 학생들한테 공학과 여러 융합적인 것들을 같이 가르치면 취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그냥 코딩해서 좀 밖으로 보내면 쓸모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시작한 게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 융합이라는 게 사실은 외부적으로 이제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다른 요소가 있으면 융합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대학이라는 데가 늘 융합이 폭발해야죠. 대학은 모든 학과들이 다 있으니까 저절로 융합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학과들 간의 벽이 너무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 간의 벽도 높고 학문 간의 벽도 너무 높아서 상대 학문이 뭘 하는지는 사실 거의 모르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이게 융합이 진정으로 이루어지려면 다빈치, 파스칼, 데카르트처럼 자기 자신이 다 해야지 그 속에 내 머릿속에서 이렇게 막 융합이 돌아가겠죠. 사실 인문학이라고 해서 우리가 교양으로 엄청나게 TV나 매스컴에서 막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자연과학 그리고 공학 이쪽은 뭐 재밌는 이야기들은 할 수 있지만 정말 깊이 들어가기 힘듭니다. 근데 저는 그 내용 자체가 어려워서 들어가기 힘든 게 아니라 그 하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진입장벽을 그들이 만들어 놓은 거지 실질적으로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어떻게 보면 교수법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이 안 돼서 그렇지 제가 지금까지 인문학도로서 그런 것들을 몸소 느꼈던 그런 것들이 사실 몇십 년 동안 이렇게 힘들게 배웠지만 알고 봤더니 이게 몇 달 안에, 며칠 안에 이게 가르쳐질 건데 너무 어렵게 배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잘 녹여서 한다면 이 내용 자체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저는 증명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이런 방식으로 배우면 AI든 데이터든 관련되는 수학이든 얼마나 쉽게 배울 수 있는지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들은 우리 영문과에서, 우리 인문계에서 교실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5분 뒤에 제가 무엇을 말하는지 보시게 될 겁니다. 데이터와 인공지능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건데요. 데이터와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게 꽤나 전공의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수학적인 것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제가 오늘 어떻게 이것들을 컴퓨터적인 그리고 수학적인 배경도 없는 학생들한테 가르치는지 그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에 대해서 알면 됩니다. 먼저 함수, 벡터, 그리고 행렬입니다.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제가 가르치고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먼저 함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함수는 이것만 하면 됩니다. 함수는 입출력을 의미합니다. 주석이가 있죠. 과일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주스가 우리가 출력으로 나오죠. 그래서 과일이 입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스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석이를 함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아침에 밥을 먹고 저녁 때 화장실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먹는 게 입력이 되는 거고 우리가 화장실에 가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도 사실은 함수였던 겁니다.
우리 인간이 나 자신의 함수였다는 것을 저도 이걸 알게 되고 깨우치게 되고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대화하는 거 이것도 입출력의 함수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인간은 여러 가지 함수의 복합체다 이렇게 아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AI라고 하면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텔리전스는 지성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사람이죠. 그리고 A 부분은 Artificial인데 사람 닮은 기계를 만들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AI는 사람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인간을 닮은 AI도 함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AI가 왜 함수인지 여러 가지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음성 인식을 보겠습니다. 자, 음성 인식의 경우에는 음성이 입력으로 들어가고 출력으로 문자가 나옵니다. Clinical information, LLL lung cancer, 다음 줄 As compared with previous chest CT dated on 2020년 8월 19일 입력이 음성이고 출력이 문자죠. 자, 출력과 입력을 우리가 바꿔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라는 문자가 입력으로 들어가고 AI 함수를 통과해서 안녕하세요라는 음성이 출력으로 나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Text to Speech니까 TTS라고 하죠. 음성 합성을 말합니다. 우리 뭐 많이 쓰고 있죠. 요즘 유튜브에서도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hello라는 게 입력으로 들어가고 AI 함수를 통과해서 안녕하세요라는 글자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잘 아시는 자동 번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대표적인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AI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에 가서 나무도 찍고 뭐 주변에 보이는 강아지, 동물도 찍고 이렇게 하죠. 자, 그런 그림이 들어가서 이게 강아지다, 무슨 꽃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 이런 것들은 뭐 주변에서 너무 많이 쓰고 있는 AI 함수입니다. 그리고 요즘 최근에 많이 나오죠. 어떤 글자를 글을 적어줍니다. 자연어라는 걸로 강아지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달나라에서 춤을 추고 있는 강아지 이렇게 쓰면 실제로 그런 그림을 그려주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AI 화가라도 해도 되고 AI 사진사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죠. 요즘 우리 생활에 아주 밀접히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런 대표적인 AI의 예를 봤는데요. 이런 입력들을 우리가 모아보고 다시 이런 출력들을 모아봤습니다. 근데 입력이랑 출력이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 음성이 있고 그 다음에 텍스트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사실은 우리는 데이터라고 부르는데요. 이미지, 음성, 텍스트입니다. 한번 외우는 것도 괜찮아요. 이거 데이터라고 하면 이미지, 음성, 텍스트가 있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편합니다. 자, 근데 이 데이터는 반드시 뭐로 바뀌어야 됩니다. AI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뭐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AI에 쓰이기 위해서는 입력 혹은 출력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벡터로 바꿔야 됩니다. 어떤 것을 저는 교육할 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꽤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뭐다 딱 한마디로 해서 머릿속에 쏙 박히게 교육하는 것이 꽤나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벡터는 숫자열이다. 숫자열은 숫자 한 줄짜리 숫자열이라 합니다. 135, 567, 486 뭐 이런 것들이 벡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수학적인 개념은 벡터는 반드시 한 점이어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봅시다. 남주라는 학생이 중간고사 시험을 쳤습니다. 남주라는 학생의 영어 성적과 수학 성적이 70.45점입니다. 그럼 두 숫자가 나왔으니까 숫자 열인 거죠. 그러니까 벡터입니다. 자, 여기서 영어에서 우리가 70을 찾고 그 위로 쭉 올라가고 그 다음에 수학에서 45를 찾아서 그 옆으로 쭉 가면 한 점을 만납니다. 그 점이 남주의 영어, 수학, 벡터의 점인 거죠. 데이터는 벡터가 되어야 된다 했고 그 벡터는 숫자열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열은 한 점으로 찍을 수가 있다 했습니다. 숫자가 몇 개가 나오든 한 점으로 찍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지금 숫자가 2개 있는데 한 점으로 찍었죠.
근데 숫자가 3개일 때는 어떻게 될까? 자, 보시면 남주라는 학생이 영어 수학만 친 게 아닙니다. 이 중간고사 때 국어도 쳤습니다. 지금 국어라는 이 기둥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자, 그거까지 포함시키면 우리가 70, 45, 60이라는 한 점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벡터라는 게 숫자 열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숫자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축만 많아지면, 그 숫자만큼 많아지면 우리는 한 점을 찍을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게 왜 근데 필요하냐? 그냥 뭐 지적인 유희냐? 이게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데이터 과학과 인공지능의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데이터가 벡터화 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결국 숫자 열이어야 된다. 결국 한 줄짜리 숫자이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 3가지 종류가 있다 했습니다. 뭐가 있었죠? 이미지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 음성 데이터 있었습니다. 각각의 데이터들이 어떻게 벡터 한 줄짜리 숫자로 되는지 그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그걸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미지 데이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그냥 흑백 사진이죠. 이미지 데이터입니다. 이게 어떻게 한 줄짜리 숫자가 될까? 뭐 일단 이걸 볼 때 먼저 숫자로 바꿔야 되죠. 그냥 지금 까맣고 하얗고 이게 숫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숫자로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완전 까만 거는 0, 그 다음에 완전 흰 거는 10, 뭐 이런 식으로 그 사이에 있는 게 0에서 14의 숫자로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이 되죠? 근데 이걸 확대를 한번 해봅시다. 확대를 해보면 우리 그림이 쪼개지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죠. 이걸 픽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각 쪼개진 그 부분에다가 숫자로, 이게 숫자인지 아닌지 잘 안 보이지만 우리 확대해보면 이게 숫자입니다. 자, 이 숫자로 다 바꾸고 나서 그것들을 우리가 지금 현재는 벡터가 아니죠. 왜냐하면 한 줄짜리 숫자가 아니니까. 그것들을 길게 이렇게 늘여놓을 수가 있습니다. 쭉 이제 끝까지 늘여놓으면 긴 한 줄짜리 숫자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벡터화가 됩니다. 자, 음성 데이터를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음성 데이터는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면 이렇게 파형으로 나가는 게 있죠. 자, 이게 음성이라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과 같이 이렇게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뭐 확대를 했는데 이걸 숫자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강제로 우리가 쪼개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위쪽에 있는 점들은 큰 숫자로, 아래쪽에 있는 것은 작은 숫자로 해서 또 우리가 긴 숫자열로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텍스트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텍스트는 과연 어떻게 숫자로 바꿀까? 텍스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문장 같은 거 있죠. 그게 텍스트라고 하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텍스트, 어떤 문장을 이해한다고 할 때 단어들을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 이해의 가장 최소 단위가 되는 건 단어입니다. 그래서 단어를 어떻게 벡터로 표시할 수 있는가, 단어를 어떻게 긴 숫자로 표시할 수 있는가, 이 부분만 해결이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봅시다. 오히려 더 쉽습니다. 한 언어의 단어는 어디에 정의되어 있습니까? 사전에 정의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영어 사전에 한 5만 개의 단어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5만 개의 영어를 준비하고 제일 첫 번째 단어에 1000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두 번째 단어는 01000 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00100 하면 되고 제일 마지막 단어는 0000 하고 제일 마지막에 1 붙이면 됩니다. 이게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단어를, 즉 텍스트를 벡터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거 복습해 보시면 이렇게 데이터가 AI 함수로 들어오고 데이터가 AI 출력으로 나오는 거죠. 자, 데이터가 들어가서 다른 데이터가 나오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음성 데이터가 들어가서 텍스트로 나오는 음성 인식, 음성 데이터가 들어서 텍스트라는 또 다른 데이터가 나오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데이터는 벡터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벡터가 들어가서 다른 벡터가 나오면 되는 겁니다. 이게 AI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어떤 식으로 숫자들이 그 안에서 작동들을 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5301이라는 벡터가 있는데요. 이게 음성도 될 수 있고 이미지도 될 수 있고 텍스트도 될 수도 있다는 거 유념하시고요. 5301이라는 어떤 데이터가 AI 함수로 들어가서 -363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텍스트도 될 수 있고 이미지도 될 수 있고 음성도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5301이라는 게 AI 함수로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바뀌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해서 -363이 나오는가? 우리는 보통 AI 내부적으로 엄청난 알고리즘과 엄청난 수학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환상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AI라고 할 때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뭐가 들어있을까? 저 컴퓨터 부분을 살짝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비밀의 문을 열었습니다. 내부적으로 보니까 알고리즘이 보입니까? 내부적으로 수학식이 보입니까? 사실은 수학식이나 알고리즘이 엄청나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저렇게 숫자들이 그냥 앉아 있을 뿐입니다. 직사각형의 형태의 숫자들이 들어있을 뿐입니다. 거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으면서 저게 AI입니다. 직사각형의 형태의 숫자들이 AI입니다. 자, 그것들이 지금 입력으로 들어오는 벡터를 기다리면서 곱하기 하기를 기다립니다. 자, 그걸 곱하기를 하면 출력으로 나오는 게 또 벡터가 되는 겁니다. 이 출력 부분에 저 파란색과 빨간색의 숫자들을 우리는 벡터라고 하고 중간에 있는 AI, 직사각형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는 행렬이라고 합니다. 그 AI 행렬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만 있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하나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저 행렬들이 많이 있습니다. 챗GPT 같은 경우에 그게 한 100개 정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입력부터 출력까지 행렬이 하나가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멀어져 있습니다. 입력부터 출력까지의 거리가. 근데 우리가 거리가 멀다고도 할 수 있지만 깊이가 깊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딥하다죠. 우리가 그냥 러닝은 뭐 여러분들 아시니까 학습이죠. 그냥 깊게 배운다 이런 게 아닙니다. 입력부터 출력까지 아주 깊이 있어서 행렬이 많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론은 배웠지만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 실제로 유용한지를 그걸 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직접 실습을 한다 치고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앱을 하나 만들 겁니다. 자, 수면 시간, 운동 시간, 그리고 음식 섭취량을 우리가 입력으로 적었을 때 체중과 혈압을 말해주면 이거는 꽤나 대박 칠 수 있는 앱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타이핑을 하고 그 다음에 엔터를 딱 치면 체중이 몇 킬로다. 그 다음에 혈압이 얼마다 이렇게 말해주면 이건 대박 앱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계를 안 사도 되잖아요. 그래서 체중계와 혈압계를 그냥 안 사도 되는 그런 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 만들면 아이디어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만드시고 대박 터뜨리십시오. 자, 아까의 형태로 입출력을 좌우로 보내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되면 되는 겁니다. 수면, 운동, 식사가 입력으로 들어가고 이 숫자들이 그다음에 중간에 행렬이 있어야 되겠죠. 뭔가 행렬이 있다고 상상을 하세요. 자, 수면, 운동, 식사가 입력으로 있을 거고 자, 그것들이 중간에 기다리고 있는 AI 행렬과
곱해집니다. 자, AI 행렬이라는 것은 사실 이게 재산입니다. 이게 네이버 서버에 있고 구글 서버에 있고 오픈 AI의 서버에 있는 것들이 그들의 재산인 거죠. AI 재산입니다. 사실 저 부분이 핵심인데요. 자, 저 행렬을 구하기 위해서 사실은 빅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챗GPT의 경우에 저 행렬이 한 100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저 행렬뿐만 아니라 저 행렬 속에 있는 숫자들을 하나하나 보십시오. 제일 왼쪽에 있는 행렬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지금 12개 있죠. 그리고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이렇게 했을 때 다 합치면 47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저런 것들을 우리는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딥러닝의 파라미터가 어떤 모델의 딥러닝 모델의 파라미터가 얼마냐? 챗GPT의 경우 저 파라미터의 수, 저 숫자의 모든 숫자의 수가 1750억 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GPT-4 같은 경우는 이게 1조 개까지도 이른다라고 합니다. 중간에 있는 저 좋은 AI 행렬을 구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저 빅데이터를 어떻게 모을까요? 이 경우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경우 수면 시간, 운동량, 그리고 칼로리 섭취량 이런 걸 물어보고 그 사람의 체중과 혈압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프티콘 하나 주면 되겠죠. 5,000원짜리 이렇게 하나 주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부터 우리가 설문을 한번 모아봅시다. 첫 번째 사람 이렇게 8시간 자고 그 다음에 1시간 운동하고 등등등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도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몇 명 정도의 우리 설문을 받으면 될까요? 10명 하면 될까요? 그냥 확 우리 기분에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100명도 좀 모자라고 1000명 하면 될까 이런 느낌이 살짝 듭니다. 한 10,000명 정도 해야지 어느 정도 좀 안심할 수 있는 정도 데이터가 나올 거다. 우리는 그냥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경험으로. 자, 그래서 10,000번째까지 해서 모았습니다. 근데 아까 기프티콘 한 장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5,000원 정도 준다고 하면 우리 얼마의 데이터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겁니까? 5천만 원이죠. 그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걸 여러분들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의 AI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빅데이터를 우리가 수집했는데 그 빅데이터 값이 5천만 원입니다. 이 경우만 하더라도. 그래서 데이터가 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중간에 있는 좋은 행렬이 AI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걸 어떻게 구할까요? 자, 그것도 하나하나씩 배워봅시다. 아무거나 우리가 행렬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요렇게 그냥 아무 숫자나 넣으면 됩니다. 우리가 설문조사 첫 번째 것을 가지고 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곱하기를 하게 되면 출력값이 나오게 되죠. 근데 잘 보시면 출력값이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체중 105kg, 혈압 200. 우리 첫 번째 설문조사를 한 사람이 이렇게 막 살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사실은 우리가 중간에 있는 행렬이 아무런 행렬이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첫 번째 사람의 경우를 가봅시다. 첫 번째 사람의 우리 출력 값들을 보면 이 사람은 65kg에 110입니다. 혈압이. 자, 요 비교를 해보면 체중도 차이가 많이 나고 혈압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정답값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차이가 많이 나면 많이 조정을 해주면 되고 적게 나면 적게 조정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숫자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네 번째 사람 계속 반복을 해서 해줍니다. 언제까지? 만 번째 사람까지. 그리고 여기서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골 곰탕을 끓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 번 끓이고 버리는 거 아니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합니다. 언제까지 합니까? 더 이상 국물이 안 나올 때까지 하면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제대로 예측하는, 그리고 더 이상 이제 변하지 않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에 그만하고 우리는 그 행렬을 팔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행렬을 네이버에 팔 수도 있고 우리가 그 행렬을 구글에 팔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데이터와 인공지능에 대한 수학을 다 배운 겁니다. 지금 겉으로는 수학을 안 배운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그 속에 들어가는 수학을 다 배운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수학이라고 하면 뭔가를 풀어야 되고 수식이 엄청나게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수학들이 저런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수학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만 친하게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작년에 챗GPT라는 게 무섭게 등장했습니다. 자, 오픈AI라는 회사는 챗GPT뿐만 아니라 세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아까 데이터의 3대장이라고 하면 뭐라고 그랬죠? 텍스트, 이미지, 음성이라고 했습니다. 자, 텍스트에 대해서 끝판왕인 챗GPT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의 끝판왕인 달리2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음성 인식의 끝판왕인 위스퍼를 만들었습니다. 자, 인공지능은 우리가 조금 전에 딥러닝이라도 했고 이걸 인공신경망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 원리가 사실은 1943년도에 나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80년 전에 심리학자들이 첫 제안을 했고요. 우리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신경세포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하면 단순화시킬까 하는 그 아이디어에서 이게 나왔습니다. 자, 2023년 처음 인공신경망이 만들어진 이후 80주년이 되는 올해 AI는 어떤 지금 상황이냐? AI 기술이 사실은 거의 완성화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세 가지 말씀드린 챗GPT, 달리2, 위스퍼는 AI 산업의 선풍기, 냉장고, 에어컨처럼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AI도 딱 마찬가지도 그런 관점에서 알고리즘은 끝난 거죠. 어느 정도. 그래서 선풍기를 우리가 더 이상 개발 안 하고 냉장고, 에어컨도 마찬가지로 세탁기도 마찬가지고 뭐 학과가 필요 없고 이런 것처럼 지금 완전히 완성화되고 대중화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AI 학과를 그리고 컴퓨터 학과를 그런 관점에서 가야 되느냐 이건 잘 생각해 볼 이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좋은 질문을 하는 자가 승자가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우리는 또 한 번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실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다음 과제들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2025년부터 학교 현장에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겠습니다. 옛날 14세기에서 18세기까지의 원래 초기의 대학은 학과가 4개밖에 없었습니다. 의학과, 법학과, 신학과, 철학과. 의학, 법학, 신학은 프로페셔널 스쿨이라고 해서 그냥 그 당시 필요한 직업을 위해서 했던 교육이고요. 실질적으로 모든 대학을 간다는 것은 철학과를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사학위를 줄 때 PhD라고 하는 게 필로소피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난 철학을 하지도 않은데 왜 PhD를 주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 당시 모든 교육이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걸 부르는 바가 철학과, 지금의 철학과하고는 다르죠. 철학과라는 이름으로 완전한 융합교육을 그 당시에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커리큘럼 속에 들어간 내용으로 문법, 수사학, 토론술, 산술, 기하학, 천문학, 음악이론 등 모든 것을 다 가르쳤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빈치를 갖게 됐던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파스칼을 갖게 됐던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데카르트를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빈치, 데카르트, 파스칼이 원래부터 너무너무 타고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천재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지금의 대학은 어떻습니까? 그 철학이라는 학과에서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쳤던 것과는 달리 인문계와 자연계로 나뉘고, 인문계 속에서도 엄청나게 인문학이 분화가 됐고 자연과학도 엄청나게 분화가 됐죠. 지금은 더 쪼갤 수 없을 정도로 그 학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냐? 사실 생각해 보시면 산업혁명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분업화 때문에 전문 지식인을 키운다는 명목 아래 그런 식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3차 산업혁명까지는 어느 정도 맞았습니다. 근데 이게 4차 산업혁명 들어오면서 융합형 인재를 필요로 하게 되고 다시 우리는 초기의 대학 형태로 눈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초등학교 때부터 문이과가 나뉘집니다. 예를 들어서 분수를 잘 못하면 문과라고 하고 분수를 잘하면 이과형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초등학교 때부터 쫙쫙 갈라집니다. 그 뒤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문제풀이에만 몰두하고 그 다음에 대학을 들어가서는 학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학과들 간의 그 벽은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서 요구하는 그런 융합교육하고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우리가 코비드라는 팬데믹을 거치고 어떤 게 좋은 대학인가 생각을 다시 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이비리그가 정말 좋은 대학일까요? 아니면 유튜브가 정말 좋은 대학일까요? 사실은 지금의 대학이 학과 간의 벽이 절대 보일 수도 없고 넘어가려고 해도 넘어갈 수도 없을 만큼 높고 불투명했습니다. 근데 팬데믹이 되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강의들을 우리가 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느낌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냐면 이 벽들이 전부 다 투명하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보면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강의하는지를 다 보게 됐습니다. 좀 안 좋은 점은 우리가 이제 강의하는 사람들이 너무 이게 발가벗은 몸으로 투명하게 되니까 좀 더 노력이 가해지기는 하지만은 오히려 경쟁이 되고 그리고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면서 더 융합적으로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학교 교육만이 전부가 아니다 이런 느낌을 다 동시에 갖게 된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도 반성할 게 있으면 반성하고 더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개선해야 되고 우리 배우는 입장에서도 반드시 학교 교육에만 집착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한 다른 여러 가지 교육 매체를 통해서 배우는 이런 시도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학교 교육이 좋은 것은 person to person이라고 해서 대면을 해서 우리가 대면이 비대면의 경우에 얻기 힘든 것을 얻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우리가 모르는 게 있고 더 심화된 것을 질문을 드리고 교수님들이 답을 구할 수 있고 선생님들이 답을 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우리 친구들의 이야기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인터넷에서 될 수 있다면 인터넷이 충분까지는 아니지만 꽤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생각보다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댓글로 글을 남긴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답을 주지도 않고 또 글보다는 직접 대면하면서 이런 질문을 할 때 더 깊은 질문을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지금 현재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챗GPT라고 생각합니다. 챗GPT한테 잘 물으면 챗GPT가 선생 역할을 지금 해주거든요. 너무너무 챗GPT가 잘 답해주는 걸 보고는 이제는 정말 그 물리적인 학교의 건물이 없어지는 날이 곧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급자가 하나밖에 없다. 옛날에는 교과서도 하나밖에 없었고 배울 수 있는 선생님도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가서도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무한 경쟁의 시점에 왔습니다. 유튜브 가면 뭘 합니까? 구독과 좋아요, 경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쉽게 하는가에 경쟁이 붙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가서 안 좋으면 저기 가서 하면 되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수요자 중심이 된 거죠. 저는 융합교육이야말로 미래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융합의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융합형 선생님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알아서 융합적인 것을 융합 선생님들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그게 저는 유튜브 같은 미디어라 생각하고요. 미래 교육은 저는 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융합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그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이 저는 자연과학과 수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 다른 학문들이 촉매처럼 잘 융합이 되는 이런 게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빠져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 인문학, 좋은 인문학들은 지금 많이 갖추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강화할 필요는 있겠지만은 정작 빠져 있는 것은 자연과학과 수학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저는 우리나라 교육의 반에 해당되는 인문학 속으로 확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이 들어와서 같이 지금의 인문학과 합쳐져서 더 넓은 의미의 인문학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게 저는 미래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 자연과학 수학이라고 할 때 뭐 엄청난 거를 제가 배워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바는 아닙니다. 우리 고등학교에서 배워지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금 과목들의 문제들이 뭐냐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전부 다 시험을 꼭 치다 보니까 문제 형태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문제 형태로 경쟁을 하게 되고 문제 형태로 평가를 하게 되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사실 그 개념 자체를 너무너무 쉽게 유용하게 눈에 보이듯이 이렇게 배워진다면 그거야말로 고등학교 수준이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할 때 꼭 고등학교 교과서를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 세계에서 잘 쓰여진 교과서가 없다 할 정도로 그 속에 그림도 설명도 너무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이 되고자 하는 게 목적이지 지금의 이 정도에서 만족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이제 AI도 마찬가지고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 수준에 만족하려면 그냥 이 정도의 교육을 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한 단계 퀀털 점프를 해서 미국형이나 훨씬 더 선진국형의 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초과학이 반드시 밑에서 든든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근데 기초과학이라는 게 이공대에서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하고 다른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이공대뿐만 아니라 옛날 과거의 그 초기 대학의 형태처럼 초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도 그리고 우리 전 시민사회가 과학이 거의 대중화로 깔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생각해보면 수학이라고 이야기할 때 도망가지 않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꼽을 수 있겠습니까? 그 책이나 교양이라 이렇게 보면 뭐 수어의 아름다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은 정말 쉽게 풀어서 그 개념을 잘 이해하다 보면 수학적인 생각들과 수학이라는 실체가 그렇게 괴물같이 멀리 떨어질 것은 아닌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한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그 실마리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융합형 인재는 융합형 인재만이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융합형 인재를 많이 키운다는 것은 그 후세대의 융합형 인재를 위해서도 좋습니다. 지금 현재는 융합형 인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융합형 인재를 키우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융합형 인재를 많이 만드는 것은 후세대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서라도 정말 중요한 몫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융합형 인재가 본인이 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좋지만
그 후세대를 위해서도 정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융합형 인재가 반드시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